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오늘은 뉴스탑의 김준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모신 이유는 지금 우리 이 포탈 뉴스가 우리 국민들의 그 75% 정도가 매일 아침에 포탈로 시작해서 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영향력이 뭐 막강하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규정돼서 이 뉴스 기사 배열에 따라서 전달 서비스만 하는 플랫폼이지 이 언론은 아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최근에 이제 지난 10월에 시사저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은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 3위의 네이버, 6위의 다음 카카오가 선정될 정도로 막강한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논쟁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어떤 지금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어 있고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좀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좀 깊이 있게 이 고민하면서 또 여러 이렇게 그 논의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김준일 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포탈 뉴스가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서 개선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일단 뭐 2000년대 한 중반 정도부터 이 포털 뉴스가 언론사들하고 제휴를 하면서 이제 뉴스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뭐 여러 부작용들 아니면 문제점들이 계속 나와서 계속 이제 땜질하는 식으로 뭐 여러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부터 먼저 좀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댓글에서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린다고 하니까 스포츠와 연예에서 댓글을 다음이 먼저 없애고 네이버도 거기에 쫓아가는 흐름이 하나가 있었고요. 댓글을 없앴다. 예, 뭐 댓글 그러니까 이제 정치나 이쪽에는 댓글이 남아 있는데 스포츠나 이런데 뭐 이를테면 연예인들이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이 댓글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본 뉴스 같은 거를 최근에 없앴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언론사별 랭킹 뉴스라고 하죠. 언론사별로 많이 본 뉴스를 도입을 했는데 이것도 특정 많이 본 뉴스를 계속 사람들이 더 노출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쏠리게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쏠리게 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비판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뭐 실시간 검색어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없애진 않았는데 제도적 개선을 한 것도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만들었죠. 2014년 이렇게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는 그런 겁니다. 이제 여기에 검색 제휴를 한 매체들이 어뷰징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 이거를 좀 공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자격이 되는 매체만 언론사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위원들은 되면 뭐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뭐 학계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수가 이제 기존의 어떤 언론사들이나 언론 유관 단체들 여기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 입점을 언론사가 심사를 하느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뉴스제휴 평가위원회에 대한 불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폴리뉴스에서 뭐 인터뷰하신 것도 봤어요. 윤영찬 의원이라든지 뭐 이제 이원 의원이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뭐 학계 뭐 지역 언론은 네이버가 홀대해서 지역 언론이 다 죽는다 얘기하고 있고 뭐 이를테면 뭐 온갖 이 포털 뉴스를 둘러싼 각 그 주체들이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의들을 쭉 지켜보자면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 자기가 자신들한테 가장 유리한 얘기들을 각자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의 관점에서 좀 우리가 쳐다봐야 되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런 거예요. 뉴스제휴 평가위원회를 없애라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 뉴스제휴, 그러니까 검색제휴나 컨텐츠 제휴가 안 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 이거 없애라라고나 개선해라. 많이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댓글에 뭐 정부 비판이나 뭐 아니면 예전에는 뭐 야당 비판 이런 거 많으니까 댓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의들인데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이제 심도 깊게 국민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논의를 앞서 말씀드리면은 로이터 저널리즘 영국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이제 매년 이제 그 보고서를 발행하죠. 디지털 뉴스 보고서. 그래서 2020 이게 올해도 이제 발행이 됐고 한국 저널리즘의 언론의 신뢰도는 이제 4년 연속 꼴찌를 했다. 뭐 이거는 이제 언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좀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같이 봐야지만 이 보고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뉴스 이용을 편향적으로 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40개국이 조사 대상이거든요. 40개국이 조사 대상인데 한국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편향적으로, 그러니까 자신과 관점이 맞는, 내가 진보면은 진보, 보수면 보수의 언론 매체를 선호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인데 이용자들이 그렇다. 이용자들이. 근데 그 한국의 앞에 있는 나라들이 어디냐면은 1위가 터키, 2위가 멕시코, 3위가 필리핀, 4위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좀 OECD 국가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뭐 한국이 한 10위 정도 되잖아요. 뭐 이제 GDP 대상으로 뭐 10위에서 20위권으로 보자면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편향적으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파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당히 이제 정파적으로 양극화돼 있고 심지어 미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미국도 굉장히 정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도 정파적이고 양당제로 인해서 굉장히 정파적인데 미국보다도 훨씬 더 편향적 뉴스를 소비한다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거고 말씀드렸듯이 뉴스 신뢰도는 전 세계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최하위라는 거고 그리고 저널리즘의 독립성에 대해서 40개국 중에 중요하게 저널리즘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 세계 또 최하위권입니다.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한국 국민들은. 그거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다 보셔야지 지금 한국 저널리즘 지형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고 어떤 거를 개선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 사회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저널리즘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라고 했는데 40개국 중에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 특히 20대, 30대와 저소득 집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인터넷 허위 정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뭐 최상위권은 아닌데 특히 근데 20대 여성들의 어떤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서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유튜브에 대해서 전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게 유튜브가 한 6% 정도였는데 한국은 31%입니다. 5배 정도 많았어요. 유튜브에 대해 우려하는 게 허위 정보. 그러니까 허위 정보에 이제 예를 들면은 뉴스 웹사이트 뭐냐 포털 같은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나눠서 물어봤는데 전 세계 평균은 6% 40개국 평균이죠. 6%였는데 한국은 31%로 유튜브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았다. 그리고 뉴스를 소비를 하면서 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느냐? 전 세계 꼴찌입니다. 예, 돈을 써본 일이 없어요.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 정도가 40개국 중에 꼴찌입니다. 지역 뉴스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언론에서 이 정보를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예를 들면 과학자도 있고 뭐 정보 오피셜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정보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보를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언론에 의존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어요. 거의 최상단에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정보들을 소비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뭘 얘기를 해야 되느냐. 자, 재밌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언론사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서 뉴스를 보는 비율이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는 매년 물어봅니다. 한국이 전 세계 꼴찌입니다. 4%. 4%예요. 96명, 100명 중에 96명은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보지 않아요. 그 4명만 가서 직접 본다라는 이거예요. 뭐 한 50% 가장 높은 나라 수준은 50%에서 60% 수준이에요. 뭐 북유럽 국가, 뭐 핀란드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리고 보통 한 30%, 40%는 됩니다. 근데 한국은 4%면 독보적으로 꼴찌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포털의 존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털의 존재 때문에. 포털의 뉴스 때문에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뉴스를 일단 과소비하고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하루나 일주일에 소비하는 양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성 뉴스들을 많이 소비를 한다. 연성 뉴스 갖고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어찌 됐든 연성 뉴스를 많이 소비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포털 뉴스에 대해서 많은 우리들이 논의들이 되어 왔는데 가장 좀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 포털이 정말로 뉴스를 서비스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질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게 15년 정도 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땜빵식 제도 뭐 개선 이렇게 해왔는데 일단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같이 이런 포털이라는 뭐 플랫폼 사업자나 포털이 직접 뉴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전 세계 한국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네이버식으로 뉴스를 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야후 재팬이 있습니다. 일본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일본의 야후 재팬에는 요미우리, 뭐 이를테면 아사히, 주니치 이런 데다 뉴스 제공 안 해요. 주요 언론들은 자기네 언론사에서 돈 주고 다 보라는 거고 거기에는 굉장히 작은 군소 언론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야후 재팬에서 많이 보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뉴스를 포털에서 많이 보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일본이 비슷하지만은 60% 되더라고 야후 재팬. 예, 야후 재팬. 그런데 훨씬 균형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 과소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뉴스의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있고 세 번째는 뉴스의 연성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기자협회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기자협회부에서 네이버에서 많이 본 뉴스가 도대체 어떤 뉴스들이 지금 많이 소비되고 있느냐. 그래서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239일간 네이버에서 많이 본 뉴스 뭐 이런 거를 확인해 보니까 제일 많이 본 게 주진모, 장동건 카톡 주장 캡처 이미지 유포 소속사 강력 대응. 이게 이제 몇 개 93만 회 페이지 뷰를 기록을 했고요. 네이버에서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슈즈 김희철 트와이스 모모 열애 인정 13살 차이 한일 커플 뭐 이런 것들 뭐 모리셔스 기름 유출 일본 선수학 두 동강 완전한 비상대 뭐 사태 뭐 그래서 어찌 됐든 굉장히 좀 뭐 깊이 있는 시사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슈 휘발성이 강한 것들이 지금 다 소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플랫폼에서의 전략들은 네이버나 이런 데서의 전략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의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페이지 뷰수를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나 다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플랫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체류 시간 늘리는 거.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알고리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얘기했듯이 가장 사람들이 인지적 부조화를 덜 겪으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오래 볼 만한 내용들을 계속 노출을 시켜주다 보니까 확증 편향이 강화가 되고 사람들이 점점 더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된다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는 뭐 이런 포털들이나 이런 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런 거에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뉴스 서비스를 하는 게 한국밖에 없다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진지하게 뉴스 서비스 자체를 안 하게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땜질식 처방으로 뭐를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뭐 최근에는 뭐 공익성을 강화를 해서 이용자 위원회는 뭐 만들어야 되는 무슨 토론회에서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이미 위원회는 만들 만큼 만들어 봤고요. 네이버는 그런 식으로 다음은 그런 식으로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의 면피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다 결정한 거야. 여러분들 교수분들 와가지고 결정하고 다 시민단체 와서 결정하고 근데 플랫폼 사업자의 이 강고한 이 힘은 그런 걸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 독과점 문제 이런 기본적인 지금 그리고 여론 언론의 다양성 문제, 기사의 소비의 다양성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포털의 뉴스 전송 자체를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여기에서 사실은 논의가 시작될 것 같아요. 좀 더 이게 근본적이고 레디컬한데 할 만큼 저는 해봤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그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부분에서는 제가
그 윤영찬 의원은 네이버 부사장을 지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부사장 예. 제휴평가위원회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예, 예. 그래서 거기 윤 의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터넷 세상에서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보려고 그러고 편리하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말하자면 포털의 그 과도한 이게 비형적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 현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언론 매체들이 살아남는 걸 고민해야 되지 않나. 자기 경쟁이 있는 컨텐츠를 해가 살아남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금방 우리 김 대표가 말씀하신 포털 뉴스의 전송하는 자체를 갖다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부분들은 이 상당히 그 법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예. 않죠. 예. 근데 그런 주장들이 아예 없고 지금 땜질식 처방을 하는 거가 맞느냐라는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제는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분위기와 뭐 이런 거를 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뭐 이를테면 뭐 기업의 어떤 자유적인 뭐 경영권이 아니라 뭐 기업 활동에 대해서 제한이 있고 뭐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압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영찬 의원 뭐 개별 국회의원들 저 아는 분도 있고 뭐 유영찬 의원은 잘 모릅니다만 중요한 거는 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거. 유영찬 의원은 네이버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네이버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을 한다라고 봐요. 근데 전 세계 많은 포털들이 있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있는데 네이버처럼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플랫폼 사업자를 키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과의 어떤 불공정 경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해외 역외 사업자라고 해서 뭐 이를테면 뭐 법인세도 안 내고 뭐 이를테면은 뭐 이런 것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도 해주고 우리가 해줄 필요는 있는데 그거를 꼭 뉴스 서비스에서 해야 되냐라는 거죠. 구글은 뉴스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를 존속시켜야 되는 이유가 소비자 편향, 뭐 후생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사람들이 편리해져서 지금 이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확증 편향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사람들한테 가장 편하고 심리적으로 전혀 저항감이 없는 것들을 매체를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신의 한 수 본 다음에 펜앤드 마이크 보고 그런 다음에 뭐 무슨 공병호 TV 보고 이런 식으로 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심리적 저항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사회를 정말로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적인 양극화나 이 모든 문제에 상당 부분 이런 포털들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네이버도 그 뉴스 서비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더 이상 뭔가를 탐구하려고 하지 않고 네이버가 제공하는 대로 봅니다. 그러면 네이버 그래서 편집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네이버가 이게 언론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 보는 게 맞느냐 아니냐 정치권에서 규제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냥 서비스 안 하면 됩니다. 네이버가 그리고 지금 네이버나 다음도 지금 뉴스 서비스에서 약간씩 손을 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이버가 지금 혁신이 안 돼서 망해가고 있는 뭐 좀 거칠게 얘기했지만 망해가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뉴스. 그러니까 뉴스 때 왜 그러냐면요. 혁신이 뒤처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2000한 년대 후반에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들이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메일도 있었고 카페, 블로그, 뭐 검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이제 흐름들이 그러니까 구글이 가장 포착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인수를 했어요. 그게 200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006년에 타임지가 U라는 거를 이제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별 소비자들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흐름들을 이제 다 선점을 했는데 네이버가 거기서 뭘 했느냐? 뉴스를 가지고 역시 꿀을 빨아먹고 있었던 거죠. 혁신에 뒤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만 해도 되니까. 오히려 그래서 뉴스가 혁신에 방해했다라는 걸 네이버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뉴스 소비자들의 주요 20대들은 네이버 안 보거든요. 지금 네이버도 알고 있어요. 그건 뭐 통계에 다 나오는 거니까요. 20대들은 네이버 안 씁니다. 구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대들은 다 유튜브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이 기업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뉴스를 일면에서 전면에서 없앤 게 이제 모바일 보면 없어졌잖아요. 뉴스가 나오는 거를 20대들이 구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뒤늦게 동영상 강화하고 뭐고 하고 있지만은 지금 안 되는 거야 이미 후발주자라서. 그러니까 뉴스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네이버나 이런 포털들을 먹여 살렸지만은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안주하게 만들어서 이들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역설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널리즘의 공공성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포털이라는 거의 생존을 위해서 뉴스라는 것이 불가결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차원을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문제고 이거의 모든 저널리즘 생태계에 있어서 모든 책임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누군가의 책임이 찔끔찔끔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무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걸 봐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론사들 문제 많지만은 지금의 이 언론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포털이다라고 좀 강하게 좀 주장을 하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본인들도 알고 있어서 어떻게 지금 20대, 30대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건지. 왜냐하면 실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40대, 50대가 주축입니다. 지금 네이버에. 그렇죠. 예, 그래서 20대는 안 봐요 네이버 뉴스. 그러니까 이미 플랫폼 사업으로, 그러니까 뭐 소셜 미디어나 이쪽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딜레마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왜냐면 40대, 50대가 뉴스를 보러 들어오니까. 근데 뭐 어찌 됐든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는 사실이고 본인들도 알고 있어서 뉴스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언론계를 위해서 최근에 네이버가 내놓은 정책이 그러니까 네이버를 통해서 언론사 구독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최근에 내놨어요. 한 달 전에 한성숙 대표가 내놨다라는데 유료화 모델이요. 실험을 해보고 유료화. 근데 그거를 네이버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이버 안에서.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장에서 아직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한국 저널리즘 언론의 신뢰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아까 전에 여러 지표를 말씀드렸지만은 언론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 비율이 4%밖에 안 되는 거가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봐요. 언론 신뢰가 낮은 게. 신뢰는 이를테면 최근에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에서 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저널리즘의 신뢰도는 어떻게 발생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공정 보도를 한다고 해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공정 보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독자 아니면 시청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 사람들이 알게 만드느냐의 관계 설정이 결국은 왜냐하면 누군가를 제가 김능구 대표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김능구가 이를테면 올바른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언론인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 캐릭터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거기에서 바탕을 해가지고 어떤 콘텐츠에 대한 이 사람 됨됨이에 대한 믿음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건데 언론사에 가서 직접 그 뉴스를 보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신뢰가 생기겠냐라는 거예요. 저널리즘의 신뢰도 물론 한국 언론이 엉망진창인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뢰도가 전 세계 압도적으로 꼴찌인 거는 포털이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네이버는 또 구독 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구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 네이버 가두리 양식장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하겠다라는 건데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하는 방식이 지금 정말로 한국 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누구 개개인의 문제보다 주체 어느 언론사 뭐 이런 거 뭐 정치권 이런 거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이게 맞는 방식인가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 좀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포털을 통해서 포털의 알고리즘이 확정 편향적을 갖다가 확장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용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상당히 편향적인 어떤 그걸 가져오게 돼 있다. 자기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력과 연계돼서가 아니라 자기들은 수익을 갖다가 이렇게 극대화하게 해 있었던 그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유튜브 같은 경우 그렇게 되고 있고 네이버나 다음에 이제 이 기사는 좀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처음에는 다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하고 정치권이 하도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우리 인공지능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지금 AI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AI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이버 안에서만 알고 있고 정말로 이게 AI가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그래서 개인별로 달라요, 실제. 이게 노출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AI가 정말로 그러면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거에 의문이 있는 거죠. AI도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시 이거 AI가 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성차별적인 거를 그대로 학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AI가. 예를 들면은 간호사라고 하면은 남자 간호사도 있고 여자 간호사도 있는데 항상 쉬라고 간호사는 쉬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떤 뭐 인종차별, 성차별 아니면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체외제한 강화를 편견들을 다 그대로 반영하는 게 AI라서 이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서 이게 맞는 방식인지도 사실 논란이 있고 사실은 전혀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죠. 정말로 AI가 하고 있다라는 거. 정치권도 안 믿지 않습니까? 당장 이원우 의원 폴리뉴스에서 인터뷰한 거 보면은 지금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논란은 뭐 인공지능으로 하든 뭐도 하든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포털엔 이거는 우리는 인공지능이 하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어라고 오히려 면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면서 수익은 최대로 올리겠다라는 이런 태도인 건데 이게 맞는 것인지 우리 사회가 이거를 용인해 줘야 되는 것인지를 좀 검토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보면은 이 반독점에 대한 그게 또 자본주의를 갖다가 좀 성숙시키고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그걸 또 지금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반독점 그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이버도 뭐 구글 국내에서만 보면은 구글 못지않게 그 독점이 지금 상황인데 그 자기들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기들은 어쨌든 구글 관계에서 구글에서 제약을 별로 안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역차별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과도한 독점 아니냐. 예. 이게 그래서 이 뉴스 생산을 뭐 중단하고 하는 그 이전에라도 이 문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뭔가 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네이버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구글이 법인세도 안 내고 각종 규제에서 해외 서버를 두고 있고 뭐 그러면서 보면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뭐 네이버의 말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 그래서 뉴스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냅둬야 되는 거는 또 별도의 문제고 왜냐하면 네이버가 하는 게 네이버 쇼핑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카페, 메일 뭐 해서 사실 뉴스 서비스는 뭐 상단에 네이버 PC 화면으로 쭉 보면은 한 15개 중에 뉴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뉴스 서비스를 그러기 때문에 구글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문제다.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것과 뉴스를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공정위에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네이버가 독점이냐 아니냐 가지고 상당히 이제 여러 번 싸웠고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 시장 획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점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뉴스 서비스에 있어서는 뭐 단도직입적으로 독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그래서 그 뭐 시장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제 뭐 여기 언론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이버 기사용을 위한 네이버의 노출용을 위한 기사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그거는 이를테면 굉장히 선정적인 기사. 그러니까 뭐 이게 언론사들은 우리가 알만한 뭐 조선일보, 뭐 한국경제, 뭐 이런 데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번에 기자협회부가 분석한 거를 보면은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경제, 연합뉴스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 네이버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신문 지면에는 거의 안 나가는 많이 보는 것들은 한 800개 정도 쏘거든요, 지금. 700, 800개 많으면 1000개를 써요. 한 언론사가. 네이버 여기에 네이버에서 많이 보는 거하고 별개 본인 아직도 지면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런 언론사들은 지면에서 내보내는 거는 굉장히 품격 있는 언론의 그런 걸 내보냈는데 실제 네이버에서 많이 보는 거는 이제 노브라 기사. 예를 들면은 누구 연예인이 브라를 했네 안 했네. 아니면 뭐 진중권 씨 그 페북 인용 뭐 이런 것들. 왜냐면 그게 어느 정도 정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클릭수를 담보를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말 사람들은 이제 계속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뭐 다양한 것도 보겠지만 노브라 기사 보고 있는 거고 네이버에서 이제 진중권 저널리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진중권 저널리즘이라는 말은 제가 그 기자협회부 칼럼에 처음 써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뭐 쓰고 언론계에서 쓰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들의 시각으로 본인들이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중권 씨를 인용을 해서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이게 무슨 저널리즘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거를 이제 외주를 줍니다. 심지어는 네이버 그러니까 자사 기자들이 그거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외부 용역을 줘요. 그래서 아예 기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기사만 써주는 회사가 거기에다가 외주 용역을 줘가지고 그거를 써가지고 뭐 7대 3, 8대 2로 나눠갔습니다. 수익이 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언론사들 저는 뭐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뭐 그렇게 면피를 해줄 생각도 없고 매우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판이 있으니까 그렇게 돈이 되니까 그렇게 다 달려드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이 판을 바꿔 생각을 해야 돼. 좀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레디컬한 방식이 좀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